네, 5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한층 거세지면서 돈바스 지역의 75%가 함락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하면서 우한스크주 전체가 러시아 통제권 안으로 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 명분으로 돈바스 해방을 내세웠던 만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조금 멀리 보고 전쟁 이후를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집중을 해봐야 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뭐 전쟁이 끝난다 이런 확실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CNN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고 바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또 시장이 어찌됐든 긍정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이 이슈화가 되겠죠. 이게 이제 돈바스 전쟁 같은 경우 2014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충돌이 있었던 지역이고 독립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들이 조금 그 러시아 우호 세력에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러시아 쪽으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두 지역을 먹어 들어가기 위한 러시아의 조금 침략 전쟁이 좀 발생하게 된 건데 좀 시끄러웠죠.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사실 이런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CNN에서 왜 갑자기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떠보자는 식의 기사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뭐 딱히 크게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피해를 받았다 볼 수는 없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유가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안정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지만은 환율 자체도 1,300원 위로에서 더 이상 막 솟구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1,300원 위에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큰 흐름이 아니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지만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너무나도 빠른 금리 인상이 좀 나와주면서 인플레를 경기 침체를 통한 인플레를 잡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을 더 이어가봤자 사실 그 이상 유지해봤자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게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계속 주장했었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먹어 들어갔으니 더 이상 또 명분 자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보건대 지금부터는 조금 러시아 먹을 거 없다. 우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명분이 충분하게 됐고 더 이상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아무래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분단을 해가지고 떨어져 내던가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유가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 더 떨어지게 됐죠. 유가 자체도. 환율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곡물가 안정화되면서 인플레 같은 것도 잡히게 되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죠. 그러면 금통위가 사실 빅스텝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한다고 했으나 또 약간 발을 뒤로 뺀 모습이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0.25%포인트를 인상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듯이 FOMC에서도 지금 3.4%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할지언정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천천히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흐름 자체가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떤 흐름이다? 바닥을 확인하고 앞으로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시장 바닥에 깔려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이제 휴전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간 강조드려 왔었던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금리가 그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포인트는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호재가 조금 만발하고 물가 상승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은 우리가 이미 인지했고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뭐 7%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7월 달에 나오더라도 큰 영향 자체가 8월 초에 나오는 7월 달이 이게 큰 영향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요. 아마 이 상황에서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 포지셔닝 변화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리모델링 중인 것 같다. 외인들이 지금 포트 변경을 하는 것 같다. 뭔가 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수급 상황 자체가 변화가 종목마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 뭐다? 매수하려는 쪽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고 중립을 유지하는 쪽과 아직은 부정 쪽으로 현금 확보나 매도하는 쪽의 그 균형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르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뭐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좀 줄어든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 좀 상승 분위기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사실 크게 그 수치 자체가 확률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은 진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하단 예측이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그쵸? 네. 2050선까지 또 내렸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왜 웃으세요? 정 대표님이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또 정지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나요? 코스피가 2050선까지 내린 곳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망 고문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뭐. 네, 근데 일단 내렸다는 게 저는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해주세요. 올 연초까지만 해도 전망치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증권사. 맞아요. 줄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네. 했고요. 그러다 이제 7월 달, 6월 말 정도에 지수에 대한 또 전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그렇죠. 대폭 낮춰잡았어요. 근데 또 2050포인트 얘기를 해요. 뭐 저라도 충분히 그 정도라면 누구나 다 애널리스트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수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고 이건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코로나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그렇게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없었고 그 지수 때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익이 꽤나 많이 났던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었고 올해는 되게 힘들어요. 20년도 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21년도 때 주춤했다가 21년도 때는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연평균 수익이.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버핏 할배도 20%가 채 안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목표 수익이라고 뭐 따블은 먹어야지 50% 정도는 돼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어주게 만들었던 건 20년도예요. 그 부분들이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밸류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거다.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시장 지수 재작년에 뭐 3,300을 찍고 했을 때 3,500 간에 4,000 간에 그 얘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종목군들 신고가 찍으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9만 원 찍으니까 10만 전자 간에 11만 전자 간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수 빠지니까 뭐 5만 전자 빠지니까 이제 뭐 3만 전자 간에 4만 전자 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때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꼭지친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바닥을 칠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심리적으로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멘탈을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지수대에서는 매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향후에 몇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지수대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테마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세트에서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재건에는 우리 돈 약 975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쪽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별로. 전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왜요? 이전에 이 얘기는 돌았었고 네. 전쟁 날 때부터 해서 재건 관련주 이슈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때 사는 게 낫지. 지금은 봐봐요. 휴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주를 하긴 하겠죠. 받긴 받겠죠. 그러겠죠? 근데 진짜 받는 수주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진행이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란다. 우크라이나 지원했나요? 뭘 별로 안 했어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번에도 이제 국회에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연설할 때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답이 없어요. 이준석 그 대표가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오긴 했으나 너무 이제 참석을 안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 딱히 뭐 젤렌스키와의 그때 얘기 있었나요? 별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시간도.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저 멀리 있어요. 해봤자 이게 잘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수주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딱히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게 전쟁 자체가 끝나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심각했던 게 이 전쟁으로 인한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핑계를 잡았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했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시장 자체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요.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요. 그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외인과 기관들의 포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식을 하고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은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대형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국내 대형주들, 코스피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요. 좀 안타깝게도 시장이 급하게 빠지면 작은 것부터 빠지고 많이 빠지고 나중에 올라와요.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 오늘 종목들 다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다 올라오고요. 코스피에서도 정말 급등하는 거 많이 보입니다. 뭐 심지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20%나 오르는 상황들, LG전자 뭐 5%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간만에 3%까지, 삼성전기, 삼성 SDI 등등 다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도 그 곧 뒤를 따라갈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외인들이 약간 눈치를 보는 건 분명히 있어요.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외인들이 삼성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DDR5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인텔 포인트를 또 보고 미국 반도체 법안에 대한 통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사이클이 지금 조만간 다 완성이 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휴전으로 가서 아예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그림으로 조만간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또 맞춰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고 국내 기업들도 올라가고 지금 당장에 자동차 업황이 오히려 그 디젤 게이트 잘 터졌다고 판단을 해요. 빨리 터진 게 오히려 나중에 터졌으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장 안 좋을 때 터진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해서 포트 담으셔야 되고 코스닥도 코스닥 대형주 담으셔야 되고 작은 종목 조금 있다 올라와요. 한 템포 들여요 항상.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7월, 8월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 대형주 실적 시즌 발표할 때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또 빠르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먼저 알고 있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한단 말이죠. 예상에 대해서. 대형주 움직이는 걸 잘 따라보세요. 대형주가 오늘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네. 많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외인들은 조금 멀리서 볼 수는 있어요. 환율 자체가 지금 1290원대에서 1080원대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좀 강하게 나온다는 그림이 있을 때 네, 그 포인트에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외인은 좀 이따 올 거지만 기관들이 먼저 담는 종목들, 많이 담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오히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전 원자재 가격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네.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낙폭 과대로 빠졌어요.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낙폭 과대로 안 빠진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우수수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종전 뭐 얘기, 휴전 얘기 나오는데 지가 푸틴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렇죠.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선물에서도 반등 이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침에 그 얘기 반짝하다 선물 다시 빠져요. 환율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옐런하고 류호 총리가 통화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 부분들도 있었고 일부 관세를 철폐할 거다라는 기사거리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휴전 딱 하게 된다라면 네. 저는 테마성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언을 해버리게 갖고 된다면. 계세요? 저는 오늘 팔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팔았던 이유가 CNN에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CNN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저항 자리대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다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시 뭐 밀리면 사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전이나 아니면 휴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거에서 이벤트가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때기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전에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엔 중국이 대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대만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이제는 뭐 세계에서 뭐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뭉쳐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자 도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에 대한 부분들은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들은 어쩔 수가 없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휴전을 했다고 해서 너 이제 휴전했으니까 니네 원유 사줄게. 니네 제재 다 풀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신재생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이미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서 재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오히려 국내 쪽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기업 몇 개 빼고는 오히려 차라리 뭐 미국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어제 보니까 방산 쪽도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는 거다라 좀 보고 있고요. 전 방산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자주국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방산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인접돼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군비를 거의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 물량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토 같은 경우도 군인을 한 10배 가까이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나 이런 이벤트거리나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과거에는 내수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수출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표적으로 폴란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자산을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내수 쪽에 국한했던 부분들을
수출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는 얘기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건데 그 파이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유럽 쪽뿐만 아니라 뭐 미국 쪽에서도 전차 사업을 새로 한다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서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이지 전 여기서 시세가 끝나고 이제는 하향기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조정을 매물수화를 거치고 나게 된다면 저는 다시 상승 추세대로 회귀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러시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순식간에 확 뒤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중장기적인 우상향은 계속될 거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뛰었습니다. 6%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의 수치인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외식 등 서비스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최악의 물가 위기에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이 고물가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위원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올랐죠. 6%. 밥상 물가도 네.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죠? 뭐 올해 초 대비해서 뭐 간단하게 과일값이나 채소값 보더라도 한 30% 이상씩, 네, 많으면 50%까지도 네, 오른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수치는 있어요. 뭐 곡물가, 글로벌 곡물가를 살펴보자면 사실 소맥을 한번 밀가루죠 보자면요, 2월부터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급등하기 그 바로 한 2월 정도 수준까지 다시 다 내려왔어요. 네, 1,40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옥수수랑 사실 뭐 대두, 콩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소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가격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 쪽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급등을 하긴 했으나,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의 상승 흐름이 있긴 했으나 더 이상 사실 추가 흐름은 안 나오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다시 반등을 할까?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압박이 더 강하게 올 거예요. 차분하게 일어날 겁니다. 금리 올리게 되면 또다시 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잡히게 된다고요. 물론 7월까지 해서의 7월 수치 자체가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꾸준하게도 나올 수는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가의 6%대, 뭐 우리나라 올해 5% 이상 뭐 충분하게 보고 있지만 그게 예상치보다는 조금씩 밀리면서 좀 안정을 가져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아직 뭐 휴전 뭐 예상이긴 하나, 네, 아마 또 이게 종전 쪽으로 아예 휴전을 해버리고 동전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좀 삶 자체가 좀 팍팍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한동안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누구나 지금 현재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품 차트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물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내리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저희 이게 판가에 반영되면서 저희가 이제 네.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 저희 동네 제가 이제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면은 채소를 제가 사러 다니는데 가끔 가서 보는데 직접 장을 보세요? 뭐 가끔 보죠. 네, 직접 보는데 아직 그래도 제가 체감하기엔 대형마트보다 이제 밖에 이제 많이 시장 바닥에서 파는 물건들 자체가 그래도 싼 제품들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심한 게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체감상으로는 전체적인 평균치는 분명히 올랐어요. 그거는 맞지만 그 떨어지는 제품들이 좀 물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긴 하시더라도 이게 더 이상 이 이상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맥스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말씀 주신 것대로 한번 올려놓은 가격을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채소 같은 경우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땐 떨어지거든요. 다른 아마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기 쉽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가격이 다시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일단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뭐 삼겹살도 비싸고 고기들도 비싼데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럼 밀키트 관련해서 아니면 주류 관련해서 네. 이런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데 그로 인해서 빅 스텝으로 올리니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먼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네. 사실 잘 고민을 해보면 수혜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밀키트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왜냐면 만두 이게 이런 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10,000원은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한 끼 뭐 하나 먹을 때 10,000원, 10,000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삼겹살이 뭐 1인분에 16,000원, 18,000원, 맞아요. 뭐 비싼데 20,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밀키트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선희 의원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밀 가격 떨어졌다고. 네. 그죠? 근데 라면 가격 올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삼양식품이나 네. 이런 애들을 오히려 가격을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쵸. 소비자한테. 그렇죠. 원자재는 떨어졌어요. 네.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얘네 잘 안 떨어뜨리잖아요. 안 내리죠. 그죠? 라면은 다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소비자는 올라가는 가격으로 사요. 네. 그러면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이런 기업들, 라면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익이 더 커질까요? 커지겠죠. 줄어들까요? 커지겠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산다든가 또 하나는 밀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밀키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고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통적으로 내수 쪽에 유통, 음식료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정가를 시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내수 쪽 섹터들이 지수방어형의 종목군들이 내수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들 기업들이 정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대안주로 좀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임 위원님. 지금 음식료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류주는 어떻게 보세요? 주류주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제 혼술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약간 이런 게 트렌드가 됐잖아요. 네네.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잘 드시나요 혹시 집에서 혼자?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항상 뭐 여름 가기 전에 이제 뭐 항상 판매가 늘 것이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 항상 봄 초반에 겨울에 좀 바닥에 있다가 여름 되기 전 봄까지 해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림은 있어요. 항상 뭐 매년 약간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데 주류주라. 저 사실 주류주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어요. 이미 여름이 좀 들어선 터라 늦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즘에 저녁에 제가 주로 나가보긴 하는데 아직까지 좀 괜찮긴 한데 아마 이번 주 끝자락이나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저녁에도 아마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좀 더워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진 않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리오프닝을 통해서 그 약간 좀 그 강남이나 이런 좀 뭐 동네 이제 주로 이제 유흥가 쪽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사람들 많거든요. 저녁 때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매출 포인트가 좀 커지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선 좀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시장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큰 시장이 이렇게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는 좀 작은 약간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소외받아요. 우선적으로. 싹 소외받고 대형주 위주로 해서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그렇게 대응을 많이 해요. 외인 기간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외인 기간 따라서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형주부터 외인 기간이 그냥 싸그리 싸잡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오르는 종목, 시장 바닥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많이 오르는 종목이 더 올라가요. 네. 올랐다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 흐름들이 조만간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하이트진로나 뭐 국순당 등등에서 국내 주류 업체들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류보다는 대형주 쪽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전력.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네. 공기업에 특히나 한국전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국전력은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주기적으로 이제 한 해는 흑자를 봤다가 적자로 이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의 30년치 차트를 열어서 한번 봐보신다면 네. 올라봤자 6만 원이었어요. 2010 몇 년인가 6년도에. 그리고 이게 현재 주가 자체가 1990년대 주가 상황이에요. 예. 1997년도 있고 2002년도 때도 있었네. 2003년, 2011년도 때.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게 오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으로 한 10% 정도, 20%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으나 20%도 큰 것 같네요. 한 10% 정도 노릴 수 있겠으나 한국전력을 배당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 기준, 만약에 30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배당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의 기준을 삼자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예.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은 개인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은 성장성이 없어요. 예.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전기 생산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찍어내고 전기로 조금씩 올리면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나라에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런 기업은 개인들이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도 짧게만 해주세요. 저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요? 네. 이게 한국전력이 저렇게 된 거는 이런 얘기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올라가게 잡아놨거든요. 한국전력 공기업들을 다. 그러니까 저렇게 적자폭이 좀 커진 그런 상황들이고 저는 아마 전기세, 전기요금을 서서히 좀 올릴 거라고 좀 봐요. 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줄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기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국민들의 반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에 대한 바닥은 서서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봤고 오늘 김선현 위원님이 종목 가져오셨죠? 아, 예, 갖고 네, 왔습니다. 깜빡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가져오셨죠? 저는 종목 가져왔는데 오랜만에 네. 갖고 나와가지고 네. 좀 시장을 좀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돌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좀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한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세계를 오늘은 좀 가지고 나왔어요. 백화점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그래도 좀 매출이 줄지 않을까? 아니, 많이 줄진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명품 매출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증가한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패션 의류 매출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상반기 때. 두 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물산에서 유치하는 브랜드들, 해외 브랜드들, 그리고 신세계 인터가 유치하는 브랜드들이 거의 백화점을 꽉 잡고 있거든요. 두 회사에서 유치하는 브랜드들이. 그래서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 그래 추천을 드렸던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그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주들이잖아요. 근데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면세점 부분에 조금 매출 부분 영업이익 하락이 있긴 하지만 중국 공세 때문에 그게 또 해소는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보고서가 나온 거는
2분기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약 50% 가까이 상승하는 전년비 대비해서 그런 또 그림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이 돼서 쌍바닥 찍고서 단기바닥 찍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뭐 CJ, CGV 같은 이런 좀 뭐 사람들의 소비 패턴 관련한 종목들이 이슈를 좀 끄는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매수가는 22만 원 아래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차는 26만 원, 2차 3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겠네요. 뭐 항상 그렇지만 차분하게 가격 쌀 때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2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